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추석 특집으로 트레버 핸더슨 몰아보기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미 보신 분들도 많으니 영상의 재미를 위해 영상 중간중간 송편들을 숨겨 놓았습니다. 총 8개를 숨겨 놓았으니 재미있는 숨은 송편 찾기도 즐기며 영상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어느 날 캐나다의 한적한 새벽, 어느 회사의 한 직원이 야근을 끝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각 비도 오고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으스스해 보이는 집으로 가는 골목길. 그 직원이 더 오싹했었던 건 최근 회사 내에서 괴상한 소문이 하나 돌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소문의 내용은 바로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비 오는 날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괴상하게 생긴 괴물이 나타난다는 것. 그렇게 피곤함을 견디며 집으로 가던 도중 갑자기 친 천둥 번개 소리에 깜짝 놀라 핸드폰을 떨어뜨린 주인공. 얼마나 화들짝 놀랐으면 핸드폰은 바로 옆에 있는 굴다리 안으로 던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상한 점은 이 굴다리는 평소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 누구보다 이 길을 잘 알았던 주인공은 찝찝하지만 핸드폰을 찾으러 하는 수 없이 굴다리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정. 불을 밝힐 도구도 없어 어두컴컴한 굴다리를 계속 걸어가던 도중 무서워서 긴장한 탓인지 자신이 대략 5분 정도나 안으로 들어온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던져봤자 입구쯤이나 있어야 하는 게 없는 건 매우 이상한 사실. 그렇게 걷던 도중 갑자기 뒤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쿵 소리가 나며 뒤 입구에서 새어나온 불빛이 사라져버린 것. 이 말은 즉슨 입구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닫혀버렸다 사실인데요. 이를 눈치챈 주인공은 바로 입구 쪽으로 미친듯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것일까요? 입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흙으로 막혀있는 입구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땅 밑에서 자신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렸고 놀라서 급하게 땅을 파는 핸드폰을 발견했나 하는 순간 핸드폰이 아닌 눈알은 튀어나와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솟아나 있었으며 피부가 벗겨져 있는 사람의 얼굴이 튀어나온 것. 그것의 정체는 바로 요즘 소문의 주인공인 브릿지 웜이었습니다. 그 녀석은 순식간에 땅을 뚫고 나와 주인공 앞에 나타났으며 핸드폰의 벨소리는 그 녀석의 몸 안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녀석은 겁에 먹은 주인공을 즉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그 시각 괴생명체를 조사하는 괴짜 탐정단 BAR. 그들은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이상한 미신이나 쫓아다니는 괴짜 탐정단이라고 주변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괴생명체의 증거나 사건을 해결했으면 몰라도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무려 4년 동안이나 사무실에 박혀 있었던 것인데요. 하지만 보기와 다르게 똑똑한 두뇌들을 가져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발명품들을 제작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괴생명체의 신호를 나타내주는 탐지기에서 반경 150m 안에서 매우 강력한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신호에 개발한 여러 장비들을 챙기고 불이 나게 뛰어간 BAR. 안전을 대비해 2명만 신호가 울리는 곳으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는 골목길밖에 없었는데요. 망연자실하며 이번에도 헛고생이구나 하며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골목길의 벽 안에서 웬 핸드폰 벨소리가 하나 들리고 있었고 다시 한번 탐지기에서 강력한 신호가 벽 안에서 포착. 신호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급한 마음에 무기를 가지고 벽을 다짜고짜 파괴했습니다. 파괴하자 커다란 굴다리가 나타났고 굴다리 안에선 쾌쾌한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사람의 혈액으로 보이는 자국과 초록색의 끈적한 점액이 있었고 수상하게 느낀 탐정들은 이 자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걸어갔을까? 다시 한번 뒤쪽에서 입구가 닫힌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BAR은 이미 이 정도 각오를 했기 때문에 더 굳게 마음을 갖고 후레쉬를 비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굴다리 끝에 도착한 BAR은 벽밖에 없는 걸 보았고 또 한 번 실망하며 돌아가려 하던 순간 어디선가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막다른 벽이 모서리 바닥에 있는 커다란 구멍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던 것. 그곳은 성인 남성 한 명이 지나다니기엔 충분한 구멍이었으며 얼마 안가 이상한 개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크기는 불과 15cm 밖에 되어 보이지 않았으며 지렁이와 흡사하게 생겼고 팔은 앙상했으며 인간의 얼굴을 기분 나쁘게 닮아 있었습니다. 탐정들은 그나마 귀엽게 생겨 생포해 조사를 해보려 했지만 이 개체는 후레쉬를 비추자마자 즉시 탐정을 향해 달려들었으며 준비했던 무기로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사격을 했습니다. 폭발과 사격이 끝난 뒤 작은 개체들은 죽어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려 하는 순간 땅이 미친듯이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멀리서 기차와 비슷한 속도로 미친듯이 달려오는 하얀 지렁이같이 생긴 괴물. 아파에 치운 아기 개체의 성인 버전으로 보였으며 아기 개체의 팔과 달리 매우 두꺼운 팔뚝에 웃고 있는 사람과 똑같이 생긴 얼굴. 겁에 질린 BAR들은 총을 들고 미친듯이 쏴댔지만 타격은 없었으며 성체 브릿지웜이 거의 다가온 순간 브릿지웜은 웃고 있는 표정이 가죽을 벗기며 눈알은 튀어나와 있고 날카로운 이빨과 피부가 벗겨진 본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브릿지웜은 3명을 먹어치워 버렸고 사건은 일단락 종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BAR에서 작성한 브릿지웜의 기록 파일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놀이공원. 여기는 모래해변을 따라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는 한 놀이공원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관리자는 날이 지자 놀이기구들을 정지하고 집으로 귀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기구를 정지하고 집으로 가려 하던 그때 해변 쪽에 있는 거울 미로 하우스에서 불이 다시 켜져버린 것. 거울 미로는 미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모든 벽면에 거울이 붙어있어 길을 헤매게 하는 놀이 장소인데요. 관리자는 한숨을 내쉬며 불을 끄는 걸 깜빡한 줄 알고 다시 거울 미로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관계사실에 들어가 스위치를 끄려던 순간 거울 미로 안쪽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자는 화들짝 놀라 아직 못 나간 사람들이 있는지 거울 미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시간 또 시간이고 놀이공원에 사람도 자신밖에 없던지라 공포심에 떨며 천천히 앞으로 전진. 정신 차리고 누구 있냐고 소리를 쳐봐도 이상하게도 아까 들리던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요. 그때 거울에서 반사된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닌 파란 물체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관리자는 공포감에 극도로 휩싸여 패닉이 오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거울 미로에 있는 거울들이 위로 군데군데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리자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 사람이고 뭐고 살기 위해 혼심을 다해 출구로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출구의 입구를 막고 있던 그것을 보고 몸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으며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키는 대략 3m쯤 되어 보였으며 놀이공원의 마스코트인 필립의 얼굴이 있는 마스코트의 의상을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분명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마스코트 의상에 있는 입안에는 있어야 할 사람은 없고 마스코트의 눈알은 아래쪽에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으며 관리자가 제일 충격먹은 건 그것의 생김새도 아닌 그것의 손에서 끌려다니고 있던 자신이 직원 시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직원의 시체는 죽어있는 지 오래되어 보였고 그것의 눈빛은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질려 관리자를 보며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초점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렇게 놀이공원에서의 밤은 흘러갔습니다. 다음날 놀이공원의 거울 미로에서 6명의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챈 BAR 탐정들. 팀원들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곧장 놀이공원의 거울 미로로 향했습니다. 마침 놀이공원은 휴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도 없어서 사람들이 방에도 없어 조사하기에 더욱 좋았습니다. 거울 미로는 이른 대낮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나타내야 했기 때문에 어두침침했는데요. 하지만 거울이 깨지거나 혈흔이 보이는 등 수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은 밖으로 나와 다른 놀이기구들도 탐색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만 가고 벌써 해는 저물었고 팀원들은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해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매점 쪽에서 부시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팀원 중 한 명이 가서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놀이공원의 마스코트의 필립의 형상을 한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급기야 거대한 파란 털이 달린 손이 어디선가 나와 탐정을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시간이 지나도 탐정이 안 오자 기다리던 팀원들은 탐정을 찾으러 매점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탐정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생김새를 하고 있었던 탐정의 모습. 눈은 인형처럼 거대해져서 초점을 잃고 있었고 턱은 빠진 것인지 입은 매우 길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굴 군데군데에는 파란색의 털이 자라고 있었으며 탐정에게서 쾌쾌한 냄새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서 마스코트 필립의 모습을 한 괴물들이 튀어나왔고 팀원 중 한 명이 그것이 무엇인지 단숨에 알아내었습니다. 10년 전 어떠한 사건으로 이 놀이공원을 문닫게 했었던 원흉인 코스튬맨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언어로 현재 영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하며 웃고 있었고 그 목소리들은 아마 실종되었던 직원들의 목소리로 추정했으며 그 말은 즉슨 그것들은 실종되었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보자마자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안 팀원 중 한 명은 팀원을 버리고 도망쳐 숨어서 이를 기록하였고
내 머리 위에 지금 무언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문장과 함께 기록은 종료되었습니다. 현재 놀이공원은 무기한으로 영업을 중지 중이며 BAR들이 수시로 원인을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1921년 독일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 학교에는 여러 동아리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동아리는 독일에 있는 모든 학교 중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펜싱 동아리였습니다. 어디든지 상위 에이스가 존재하듯이 펜싱부에도 상위권 에이스가 2명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슬래셔와 하랄드였습니다. 이 둘은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나와 학창시설을 함께 보내고 있던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요. 하지만 독일 정부에서 주최하는 청소년 펜싱 대회 공지가 떨어지던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회는 각 학교에서 한 명씩만 출전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슬래셔는 하랄드에 비해 집안도 부유하고 걱정이 없었던 반면 하랄드는 부모님이 엄청난 빚과 학교도 비싸디 비싼 사립학교인 명문학교라 겨우겨우 다니고 있었습니다. 둘이 빈부격차 때문이었을까요? 하랄드는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 받게 되는 엄청난 상금과 명예, 후에 명문 대학 문제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만이 대회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출전을 위해 슬래셔와 하랄드는 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경기에 임했지만 간발의 차로 슬래셔가 우승. 하랄드는 상실감에 빠져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생각했지만 그 순간 하랄드의 머릿속에서 꼼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무려 10년지기 친구였지만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하랄드는 차마 저지르면 안 될 짓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슬래셔는 아무런 일도 없이 대회에 출전하였고 결승전까지 무난하게 올라갔습니다. 슬래셔는 결승을 위해 휴식하러 펜싱복을 잠시 벗고 화장실에 다녀왔고 다녀온 순간 펜싱복이 바뀌어져 있던 것. 하랄드와 결승전에 올라온 상대팀이 같이 계획을 짜 낡아 못쓰는 펜싱복으로 바꿔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상대팀도 처음엔 이를 거절하려 했지만 우승시에 얻게 되는 상금과 명예 때문에 이를 승낙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 리 없던 슬래셔는 그대로 경기에 임했고 마지막을 알리는 심판의 호루라기 휘슬이 울렸습니다. 펜싱의 검은 매우 날카롭기 때문에 펜싱복 또한 매우 두툼하고 마스크는 스테인리스 강철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펜싱복의 안정성을 잘 알고 있던 슬래셔였기에 슬래셔는 안심하고 평소처럼 경기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펜싱 칼날이 오른쪽 어깨를 찔렀고 그 순간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슬래셔. 상대의 공격은 끊임없이 들어왔고 그 순간 상대의 칼날이 부러지며 펜싱복의 마스크를 뚫고 들어가 슬래셔의 얼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미친듯이 큰 소리로 고통을 호소하자 경기는 중단되었고 동시에 상당히 많은 출혈이 일어나 응급실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펜싱복을 벗은 슬래셔의 얼굴과 몰골은 매우 처참했습니다. 몇 분도 안 돼서 슬래셔의 숨은 끊겼고 며칠 뒤에 경기는 중단되고 슬래셔가 사망했기 때문에 하랄드가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랄드는 친구를 죽게 한 죄책감과 대회에 나갈 수 있다는 행복함에 미쳐 정신은 이미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은 지고 하랄드가 잠을 청한 그때 창문 밖에서 천천히 점점 커져오는 칼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잠을 자려 했지만 소리는 자신이 바로 귀 옆에서 들리는 듯이 엄청나게 커져왔습니다. 하랄드는 눈을 떴고 창문 밖에 있는 그것의 모습을 보고 공포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명 3층에 있는 하랄드의 방 창문에서 사람의 형체가 서 있던 것. 그것의 모습은 상반신 군데군데 펜싱 칼에 찔려 구멍이 나 있었고 충격적이었던 건 부러진 칼날 때문에 얼굴의 피부는 없어지고 근육만 있었던 그것의 모습. 펜싱복을 입고 펜싱검을 들며 하랄드를 향해 눈은 웃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입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복수를 위해 웃고 있는 환멸의 웃음인 듯 하였고 검을 사용해 하랄드의 창문을 깨부쉈습니다. 하랄드의 집은 밤새도록 고통소리로 울려 퍼졌으며 끔찍한 밤은 그렇게 흘러만 갔습니다. 다음날 하랄드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의 시신은 그것의 모습과 똑같이 바뀌어 목숨이 끊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슬래셔의 상대팀이었던 토마스는 밤늦게 연습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며 핸드폰을 보던 도중 그제서야 반칙을 모의한 주범인 하랄드의 죽은 연락을 들었고 그 순간 저 멀리 앞에서 칼날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가정집. 최근 자각몽을 시도하는 오늘의 주인공 아델라는 오늘 또 자각몽을 꿔보기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몇 분도 안 돼서 잠에 든 아델라. 평소 그녀의 꿈은 매우 평범했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특이한 꿈을 꾸었는데요. 꿈속 세계의 배경은 온통 하늘이었으며 지형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델라가 정신 차리자 많은 지형들 중 한 지형 위에 서 있었고 그곳의 중력은 현실과 달랐으며 마치 우주에 있듯이 중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아델라는 이 상황이 꿈인 걸 인지하고 있는 걸로 보아 자각몽에 성공했던 것. 꿈속의 배경은 매우 광활했으며 지형들은 모두 아무것도 없이 잔디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델라는 이게 꿈속이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을 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상상을 각 지역마다 적용시켜 실현시켰습니다. 폭포가 흐르는 평화로운 지형을 만들고 또 다른 지형은 간식으로 이루어진 지형도 만들었으며 어떤 지형은 땅에서 지폐가 자라며 호수는 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등 가지각색의 지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델라는 신이 나서 자신이 만든 지역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였고 주변에 아무런 생명체가 없어 다시 생각을 해 생명체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만들어지지 않아 심심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뭐가 없나 둘러보다 멀리 있는 지형에서 하얀 인간이 움직이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 지형의 잔디는 시들 대로 시들어 있고 폐거물처럼 보이는 음침한 기운을 내뿜는 지형이었습니다. 분명 아델라가 만들어낸 지형은 아니었으며 그 주변 지형들도 아직 건들지 않은 새 지형이라 더욱 돋보여 잘 보였습니다. 꿈속이라 무서울 것도 없었고 무척 심심했던 아델라는 모험심이 생겨 지형도 작아 보였기에 별 생각 없이 바로 그 지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음침한 지형에 발을 내딛자 자신을 포함한 주변의 색이 모두 사라졌고 작아 보이기만 하던 폐건물은 매우 펴져 있었습니다. 약간의 무서움이 생긴 아델라였지만 동시에 더욱 모험심이 생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곳의 구조를 알아보던 그녀는 이곳이 병원이었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렸고 바로 그때 아델라의 뒤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델라는 겁에 질려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만 그 자리에서 반복하였습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고 불타오르던 모험심은 그 자리에서 사라졌으며 공포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자신의 앞에 나타난 하얀 생명체를 보고 아델라는 그제서야 이 상황이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눈물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하얀 생명체는 점점 아델라에게 가까워지고 있었으며 패닉에 빠진 그녀는 즉시 폐건물에서 나와 다른 지형으로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며 뒤를 돌아보자 그제서야 생명체의 모습이 보였고 눈물 때문에 또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정확한 건 그녀를 덮치려 팔을 내뻗고 있던 그것의 모습. 빨리 꿈에서 깨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빌자 그것이 등을 터치하는 느낌과 함께 잠에서 깨어난 아델라. 꿈에서 깨니 날은 벌써 이른 새벽이었고 패닉에 빠져있던 그때 등에서 차가운 느낌이 들어 침대를 보니 구멍이 뚫려있는 하얀 돌 같은 조각이 있었습니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아델라는 이 조각을 들고 경찰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지만 경찰은 코웃음만 칠 뿐이었고 뒤에 BAR 박사가 들어와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얀 조각을 보자 박사는 그 생명체임을 직감하였고 꿈을 공유할 수 있는 장치를 사용해 BAR 요원들과 함께 탐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자 요원들과 함께 또다시 그 장소로 이동되었고 요원들은 그녀를 엄호하며 폐건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에도 부작용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꿈꾸는 사람이 꿈속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뇌가 정지해 같이 들어간 인물들까지 숨이 끊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다치지 않게끔 잔뜩 긴장하며 엄호하였고 그때 또다시 그 녀석이 등장했습니다. 박사는 장치를 사용해 통신을 해 요원들에게 그것의 생김새를 물었고 요원들은 침착하게 생명체의 생김새를 브리핑하였습니다. 그것의 키는 대략 2.5m쯤 되어 보였으며 사람의 형태였지만 온몸이 하얗고 전신에 구멍이 뚫려 있었으며 손발은 매우 뾰족했습니다. 박사는 그 생명체를 홀맨이라 부르기로 하고 요원들은 즉시 사격을 시작해 홀맨을 사격했습니다. 홀맨은 총격을 받자마자 가루가 되어 죽은 듯하여 보였고 이를 해소하러 요원들이 가까이 가자 하얀 가루들이 바닥에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가루들은 재생을 해 금세 홀맨이 되었고 특별한 능력을 사용해 즉시 요원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홀맨은 서서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고 홀맨의 얼굴에 있는 구멍들은 하나로 합쳐졌으며 그녀를 빨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신호는 끊겼고 요원들과 아델라의 맥박도 끊겨 목숨을 잃었습니다. 허무하게 요원들과 그녀를 잃은 박사는 지금까지 이를 기록했고 피로감과 후유증으로 기절한 듯이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눈을 뜬 박사는 자신이 꿈속을 매우 신기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생길 일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캐나다에 있는 한 고등학교. 이곳 학교의 특이한 점은 외진 곳에 있어 학생 인원수가 적은 건 물론 근처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옥수수밭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옥수수밭은 크기가 얼마나 크면 옥수수밭 미로에서 길을 잃으면 한 분의 1은 실종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라 옥수수밭에 어느 순간 수시로 미스터리 서클이 생기며 생긴 다음날 어디선가 온 단체들이 이를 즉시 은폐하고 없앤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최근 학교에서 떠도는 괴담에선 이 실종된 인원들과 미스터리 서클들이 어느 생명체에 의해 생긴 게 아닌가 하며 그 생명체는 옥수수밭에서만이 아닌 학교에서도 종종 출몰한다는 괴담이었습니다. 시간은 지나 밤이 되고 오늘 또 학교 경비를 하기 위해 어두운 밤 학교에 출근한 학교 경비원.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교를 한 바퀴 돌아보고 이상이 없어 경비실로 돌아갔고 휴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학교 건물 2층에서 불이 켜졌고 경비원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곧장 2층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2층에는 불만 켜져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고 불을 끄고 다시 경비실로 돌아갔습니다. 경비실에 도착한 경비원은 꺼림칙한 마음에 CCTV를 확인하였고 과학실에서 CCTV를 주시하며 누군가 서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경비원은 무서움을 무릅쓰고 순찰을 돌기로 결정하였고 과학실에 도착한 경비원은 손전등을 사용해 수상한 사람과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별 이상한 점이 없는 걸로 확인되어 문을 열고 과학실을 나가려는 찰나 과학실 안쪽 창고에서 누군가 자신을 주시하는 느낌이 들었고 천천히 창고 쪽으로 몸을 옮겼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커다란 눈 2개가 경비원을 빤히 쳐다보고 있던 것. 경비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동자만 움직여 그것의 생김새를 관찰했습니다. 커다란 머리와 빨간 코, 징그럽게 생긴 커다란 눈동자와 팔다리는 앙상했으며 기분 나쁘게 입은 찢어져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것의 정체는 요즘 떠도는 괴담의 주인공인 널포였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의 귀에선 터질 듯이 크게 삐거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널포는 경비원을 향해 삐소리 때문에 알 수는 없었지만 알 수 없는 말을 계속 웅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널포의 말이 끝나는 즉시 경비원은 정신을 잃었고 그렇게 아침은 찾아왔습니다. 학교에선 경비원이 없어진 사실과 옥수수밭에 미스터리 서클이 생겨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평소 호기심이 많았던 벤자민은 경비원 실종 사건과 더불어 미스터 서클이 동시에 생겨난 게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 수업이 끝난 뒤 친구 매튜와 함께 몰래 경비실에 들어가 CCTV를 돌려보기로 했습니다. 화면을 확인하자 새벽 3시 50분쯤에 찍혀있는 2층 복도에서 경비원이 나타났고 동시에 정체 모를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게 포착되었습니다. 경비원은 아무것도 눈치 못 챈 것인지 바로 돌아갔고 10분 뒤인 새벽 4시에 과학실에서 또다시 무언가가 포착되었습니다. 화질 때문에 잘 보이진 않았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CCTV를 주시하고 있었고 잠시 후 과학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그 물체는 사라졌습니다. 문을 연 건 경비원이었고 경비원은 과학실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나가다 말고 갑자기 창고 쪽으로 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경비원은 무언가를 보고 몸이 굳어있는 듯 보였고 CCTV가 잠시 끊긴 뒤 모습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둘은 곧바로 정문 쪽 CCTV 화면을 보니 경비원은 누군가에게 옥수수밭으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아낸 벤자민과 매튜는 즉시 겁도 없이 옥수수밭으로 향했고 들어왔던 곳을 알아내기 위해 근처 옥수수들을 뜯어 알맹이들을 뿌리며 미로 안으로 점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둘의 체력은 점점 지치고 있었고 매튜는 어른들에게 말하고 이만 돌아가자고 벤자민을 설득시켰습니다. 하는 수 없이 돌아가려고 했지만 나가는 길을 표시해뒀던 옥수수 알맹이들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옥수수들 사이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벤자민은 매튜를 보며 얼른 돌아가자고 말했지만 매튜는 둘이 앞에 있는 그것의 정체를 보고 몸이 굳어 있었습니다. 둘이 앞에선 생명체는 널포였고 벤자민을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과 함께 빤히 쳐다보고 있던 것. 벤자민이 귀에서는 삐소리가 나며 널포는 또다시 뭐라 중얼거렸고 매튜를 냅둔 채 벤자민을 옥수수밭 안쪽으로 천천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몇 시간 뒤 벤자민과 매튜의 부모님은 실종 신고를 하였고 부모님들은 경찰들과 함께 옥수수밭을 수색하였습니다. 조금 들어가자 옥수수밭 가운데는 미스터리 서클과 함께 매튜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 매튜는 귀신에 홀린 듯 초점을 잃은 채 거짓말일 거야. 사실 리 없어. 라는 문장을 반복 중이었고
벤자민은 영원히 찾지 못했으며 사건은 이렇게 흐지부지 종료되었습니다. 이곳은 BAR 사무실. 평소처럼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박사들에게 어디선가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걸려온 제보 전화라 기대감과 장난 전화가 아닐까 하는 의심과 함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선 한 남성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고 제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저희 집 다락방 벽에서 이상한 게 나왔어요. 지금 저게 저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괴생명체의 울음소리가 울리며 통화가 끊겼습니다. 전화가 걸린 위치를 추적하여 그곳으로 출동한 BAR 요원들. 도착한 곳은 다른 주택들처럼 평범한 가정집이었고 배를 눌려도 아무런 소리가 안 나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집안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매우 조용했으며 수상한 점은 하나같이 전등이 깨져 깜깜했습니다. 요원 중 한 명은 1층과 2층에서 수상한 점과 신고자를 찾기 위해 남아있기로 하고 나머지 요원들은 2층 위에 있는 다락방으로 향했습니다. 다락방에서 수상한 점을 찾던 요원들. 그중 한 명이 소리를 지르며 다른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아까 통화 내용을 기억하던 요원 중 한 명이 벽을 더듬다 이상 현상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벽을 더듬거리던 요원의 손이 평범하게 생긴 벽 안으로 들어갔고 요원들과 이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결정. 안전을 위해 밧줄을 연결해 한 명만 먼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요원들은 무전을 통해 벽 너머 풍경을 물어보았고 돌아온 답변은 의아했습니다. 벽 너머의 모습이 제보자의 집과 매우 동일했으며 집 자체도 매우 깔끔했던 것. 요원은 밧줄 하나에 의존하며 조심조심 다락방을 나와 2층으로 이동했습니다. 2층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본 밖의 풍경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밤이라 하늘은 당연히 깜깜했지만 온 마을의 풍경마저 칠흑같이 어두웠던 것. 왜인지는 몰라도 온 마을의 집들에 불은 꺼져 있었고 가로등의 불빛까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집안을 순찰하기 위해 요원이 손전등을 비춘 순간 밧줄이 팽팽해짐과 동시에 매우 빠른 속도로 요원이 무언가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힘에 의해 밧줄은 끊겼고 요원들은 즉시 요원을 구하기 위해 벽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벽 속으로 들어간 요원들은 또 한 번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먼저 들어간 요원의 말처럼 집안은 깜깜했지만 깔끔하다는 말과 달리 매우 낡아 지저분해 있었습니다. 보통 낡은 것도 아니고 대충 30년쯤은 집안에 아무도 안 산 듯 거미줄과 곰팡이 등 너무 지저분했었습니다. 요원을 찾기 위해 집안을 수색하던 도중 의문의 낡은 쪽지 하나를 발견. 낡은 쪽지의 내용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환한 불빛을 내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들어간 요원의 쪽지로 추정한 요원들은 이를 믿기로 결정. 집안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 이들은 집 밖으로 나갔고 밖의 풍경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집안만 그랬을 듯 했지만 밖의 풍경마저 지구가 종말한 듯 매우 고요하고 구석구석 부서져 있었습니다. 야간 투시경을 통해 둘러본 풍경은 모두 폐허가 되어 있는 집들과 도로는 관리가 안 되어 갈라져 있는 아스팔트 사이로 풀까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 보이는 집들 중 한 군데에서 작은 불빛이 잠깐 깜박거리고 총격 소리가 나 요원들은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 앞에 도착한 요원들은 조심히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지하실 밑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누구냐는 말과 함께 앞장선 요원에게 누군가 총구를 겨눴고 연이어 총구를 겨눈 그는 눈물과 함께 너희들이냐며 눈물 맺은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네, 그는 불과 몇 분 전에 사라진 먼저 들어간 요원이었던 것. 그의 얼굴은 늙어 중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고 방탄복은 낡을 대로 낡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알 수 없는 늙은 남성이 무언가에 베어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고 그에게 지금껏 있었던 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킨 순간 어디선가 나타난 괴생명체에게 부상을 입었고 도망치려는 순간 밧줄이 거슬려 자신이 끊었다고 했습니다. 괴생명체는 팔다리가 지그재그로 와이어처럼 생긴 게 만화 캐릭터처럼 손과 발에 하얀 장갑과 신발을 신고 있었고 얼굴엔 커다란 전구 형태를 띤 만화 캐릭터 얼굴이 있었다 했었습니다. 이 생명체는 불을 켜며 나타나 손은 날카로운 칼날로 바뀌며 눈은 시뻘겋게 바뀌고 평소에도 마을의 곳곳, 아니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곳은 지구의 다른 평행세계인 것이라 추측했고 옆에 쓰러져 있는 남성은 BAR에 신고했던 제보자였습니다. 요원들은 우리가 봤던 불빛은 무엇이냐 물으니 불빛은 제보자가 이런 세상은 더 이상 힘들다며 라이터를 켜 괴물을 불러내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 요원들은 연이어 그럼 왜 벽으로 다시 들어와 도망치지 않았냐 물어보자
후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원래 세계와 연결되어 있던 벽은 막혀 있었다 들었고, 요원들도 자신들이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세계에는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하며 라디오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만 나올 뿐이었다고 합니다. Cartoon boy, it's me! Turn out the light! First, you're losing the iron hand. Turn out the light! So losing iron hand. So losing iron hand. Losing eye. Losing eye. Losing eye. Losing the hand. 원래 살던 지구와는 시간 개념이 달라 다른 요원들과 달리 많이 늙어있는 요원의 모습. 그 순간 지하실 2층에서 괴생명체의 모습이 드러났고, 먼저 들어간 요원은 숨을 참으면 지나간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들 숨을 참고 있던 그때 목숨을 끊으려던 제보자가 다시 한번 라이터를 켜버렸고, 그것은 모습이 바뀌며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들어간 요원은 다른 요원들에게 도망가라는 말을 하고 총소리와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BAR 요원의 집. 오늘도 힘든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해 잠을 청한 요원. 그가 꾼 꿈의 내용은 오늘따라 특이하고 이상했는데요. 늦은 새벽 골목길에서 흡사 말의 형태를 한 괴물이 어디선가 튀어나왔고, 그것은 요원에게 정신능력을 사용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환영 속의 풍경은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으로 보였고, 곧이어 사막의 어딘가에 있는 유적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유적의 깊숙한 벽에는 알 수 없는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 모습을 끝으로 잠에서 깨어난 요원. 그는 이를 수상하게 여겨 BAR 박사에게 연락해 방금 있었던 일을 설명하였고, 박사는 그의 말에 놀라 요원을 기지로 복귀시켰습니다. 요원이 얘기한 생명체를 들은 박사는 그것이 롱홀스라 직감하였고, 괴생명체들 자료를 뒤져 롱홀스의 설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롱홀스의 머리는 말의 두개골에서 아래턱이 없는 형태와 검은색 긴 갈기가 자라나 있고, 롱홀스의 아래쪽은 길이를 알 수 없이 기다란 목만이 있었습니다. 이 생명체는 생김새와 다르게 인간들에게 현실이나 꿈에서 어느 순간 나타나 곧 닥쳐올 재앙에 대해 알려주는 해롭지 않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롱홀스는 자주 나타나지 않고 대략 2에서 3년쯤 커다란 재앙이 올 기미가 보이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박사는 다른 일반인도 아니고 BAR 요원의 꿈에서 롱홀스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곧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추측하였고, 잠시 후 요원이 도착했습니다. 요원은 박사에게 꿈에서 나온 정수들을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요원들을 파견해 사하라 사막으로 즉시 출동시켰습니다. 헬기를 타고 2시간쯤 매우 넓은 사막에서 유적을 무작정 찾던 도중 꿈을 꾸었던 요원에게 극심한 두통이 찾아왔고, 요원은 직감적으로 근처에 유적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요원은 조종사에게 자신이 끌리는 쪽으로 가자 하였고, 잠시 후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유적을 발견하였습니다. 요원들은 헬기에서 내려 유적으로 조금씩 발걸음을 옮겼고, 벽화를 찾아 요원들은 수색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적의 크기가 엄청나게 큰 탓인지 3시간 만에 벽화를 찾아낸 요원들. 벽화 근처에는 용롱한 빛을 뿜어내고 공중에 떠있는 신기한 보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보다 벽화가 우선시라 요원들은 벽화를 사진으로 찍고 기지에 있는 박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벽화는 낡아 형체를 잘 알아볼 수 없었지만 확실히 보이는 그림들을 몇 개 찾아내었습니다. 벽화 속에는 여러 명의 인간에게 둘러싸여 롱홀스로 추정되는 괴물 3마리가 인간들에게 숭배를 받는 모습이 보였고, 다음 벽화 사진에서는 3마리의 괴물 중 1마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변화한 괴물은 아주 먼 옛날로 추정되는 말들이 불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3번째 벽화 사진에서는 주술사들로 보이는 자들이 변화한 그 괴물을 봉인하는 모습이 있었고, 마지막 벽화 사진에선 남아있는 2 괴물 중 한 괴물들은 인간들과 같이 있는 모습이 있고, 다른 한 괴물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사는 이 벽화를 토대로 추측해 인간들과 같이 있는 괴물은 롱홀스라 추측하였고,
바다로 들어간 괴물은 아직 단서를 찾지 못했으며 봉인되어 있는 괴물 때문에 롱홀스가 요원에게 환영을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박사는 아직 유적에서 탐사 중인 요원들에게 전화를 하였고 우전 너머에선 한 요원이 조용히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받은 요원은 어딘가에 숨어있다 말하고 유적을 수색하던 도중 요원 중 한 명이 빛나고 있던 보석 같은 걸 만져 그것을 깸과 동시에 유적에서 강력한 지진이 일어났다 말했습니다. 부서진 보석이 있던 방 땅이 부서지며 롱홀스와 비슷하게 생긴 괴물이 나왔고 그 괴물은 커다란 덩치로 롱홀스와 닮았지만 롱홀스와 다르게 눈과 살이 모두 붙어 있었고 몸에 가시가 나 있었으며 아래턱과 이빨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괴성을 지르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다가와 순식간에 요원들을 죽이거나 극심한 부상을 입혔고 유일하게 전화 중인 요원만 살아남아 전화를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부상을 입어 위급한 상황. 그 순간 유적의 기둥 뒤에 숨어있던 요원에게 무언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고 수화기 너머로 그 생명체의 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며 끊겼습니다. 박사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요원들 다수와 다시 유적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의 모습은 매우 참담했습니다. 유적은 그 괴물에 의해 군데군데 심하게 부서져 있었으며 급히 요원들을 찾았지만 모두들 사망해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둥 뒤에 숨어있던 요원을 찾았고 그는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는 그것에게 상대가 안 됩니다. 바다로. 의미심장한 말을 끝으로 숨이 멎었습니다. 박사는 아까 부서진 보석을 챙기며 방금 들은 요원은 왜 바다를 얘기했는지 생각하고 있을 때 몽골에 있는 요원에게서 급히 전화가 왔고 지금 몽골의 한 마을에서 롱홀스와 비슷한 괴생명체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상통화로 확인한 그곳의 모습은 작은 마을이 불타고 있었으며 그 괴물이 나타나 사람들을 학살하고 다니는 모습. 괴생명체는 마치 무언가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모습이었고 누군가를 찾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영상이 지직거림과 동시에 끊기며 통화마저 끊겼습니다. 후에 한참이 걸려 몽골에 도착한 박사와 요원들의 눈에는 폐허가 되어 있는 마을의 모습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박사들은 그 괴물의 생김새를 본다 미트홀스라 이름을 붙였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트홀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롱홀스 역시 아직까지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사들은 미트홀스를 봉인시켰던 부서진 보석을 연구 중이며 유적에 그려져 있던 바다로 간 또 다른 생명체 시홀스의 행방도 바다에서 찾고 있다고 하네요. 때는 2018년 1월 3일 어느 날 이곳은 미국 켄터키에 위치한 치킨을 먹기 위해 필요한 닭들을 도축하는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켄터키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돈도 그만큼 많이 벌어들이는 공장입니다. 오늘도 평소처럼 공장을 운영하는 오늘의 주인공인 회장 데이브. 그는 최근 들어 경쟁 회사들이 늘어나 경쟁심과 돈독이 올라 공장의 크기를 더욱 크게 확장하고 매우 많은 닭들을 잡아들여 도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나이도 많이 든지라 도시에서의 생활이 아닌 시골로 내려가고 싶어 했고 아내와 함께 회사는 사장과 부하 직속들에게 잠시 맡기고 2년 정도 시골에 있는 산장을 사 휴식을 취하러 갔습니다. 산장의 위치는 외진 숲에 있었으며 얼마나 외지면 마트를 가려 해도 차를 타고 30분은 시내로 나가야 했습니다. 평소 구두쇠였던 데이브는 돈 쓰는 걸 극도로 싫어했고 산장도 버려져 있는 산장을 사 리모델링 했던 것. 버려져 있던 산장치고는 옆에 닭장도 하나 있었고 숲이어서 공기도 좋았으며 산장도 어느 정도 시설이 좋았습니다. 데이브는 공장에서 도축되기 전인 암컷 닭들을 데려와 닭장에서 기르기로 했으며 짐들도 옮기고 산장에서 살림을 안착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또 아침이 밝아오고 데이브의 아내는 아침을 만들기 위해 닭장에 달걀을 가지러 갔습니다. 하지만 분명 20마리를 데려왔지만 닭이 17마리밖에 없었는데요. 아내는 닭장 문 관리를 잘못한 걸로 알고 간밤에 날짐승이 물어 갔거니 하고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몽사몽 달걀을 챙기고 부엌으로 돌아온 아내. 하지만 달걀들의 상태는 매우 이상했었습니다. 달걀들이 하나같이 모두 깨져 있거나 상에서 달걀의 색들이 모두 변색되어 있던 것. 그때 잠에서 깨어난 남편이 이를 보고 닭들을 상태도 볼 겸 다시 닭장에 가서 달걀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아내도 잠이 모질한 상태라 소파에서 잠시 숙면을 취했고 그 시각 분명 아내가 문을 닫고 나온 닭장에는 문은 열려 있었고 닭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요했습니다. 데이브는 닭장에 들어가 닭들의 행방을 꼼꼼히 수색하다 끔찍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닭장의 구석 지푸라기들 속에서 뜬금없는 금괴들과 매우 커다란 동물들의 뼈들이 지푸라기 뒤에 숨겨져 있던 것. 뼈들을 관찰할 틈도 없이 산장에서 아내의 큰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데이브는 곧장 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산장의 창문들이 깨져 있었고 집의 모든 방면에서 정체 모를 새들이 집들을 둘러싸고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고 아내의 모습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베인 듯 커다란 상처들이 나 있었습니다. 진정하고 아내에게 말을 들어보니 피곤해 잠깐 소파에서 잠든 사이 정체 모를 새들이 창문을 순식간에 깨고 들어왔고 아내에게 달려들어 부리로 온몸을 찌르고 긁으며 상처를 입힌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새들이 들어올 수 없게 창문을 낡은 판자를 사용해 창문을 임시로 막아두고 밤이 되어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데이브는 아내에게 차를 빌려주고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근처 병원으로 보냈고 데이브는 어제 봤던 금괴들을 확인하기 위해 닭장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금괴들은 안전히 있었고 옆의 수상한 뼈들이 신경 쓰이긴 했지만 재빨리 금괴들을 챙겼습니다. 정신없이 주워 담고 있을 때 닭장의 문이 크게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고 데이브는 깜짝 놀라 입구로 향했습니다. 닭장의 입구는 밖에서 강하게 잠긴 듯 하였고 안에서는 아무리 열라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데이브의 뒤에서 꺼림칙한 무언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데이브의 눈앞에선 어디선가 튀어나온 두 발로 서 있는 거대한 닭의 형태를 하는 괴물이 있었고 괴물은 데이브에게 순식간에 뛰어들어 공격을 입히려 했지만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했습니다. 데이브는 불이 나게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쳤고 20분간 뒤다 안 따라오겠지 하고 나무 뒤에 숨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자취를 감춘 듯 하여 보였고 데이브가 안심하고 다시 뒤를 돌아본 순간 그것은 순식간에 데이브의 곁에서 나타났으며 데이브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것의 생김새는 닭의 머리를 하고 시뻘건 눈에 빼빼 마른 인간의 체형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장에는 달걀 모양을 한 알이 하나 박혀 있었고 손과 발 역시 닭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닭의 형태를 한 그것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데이브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때 어디선가 총격 소리가 울렸습니다. 총을 쏜 건 데이브의 아내였고 병원에 가려고 출발하고 얼마 안 돼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다시 돌아오다 데이브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목을 꺾으며 데이브의 아내를 쳐다보았고
남편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용기 내어 그것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아내와 데이브는 전력으로 달렸고 데이브는 순간 근처 폐쇄된 낡은 다리를 정부에서 터뜨린다는 소식을 듣자 그 다리로 이동했습니다. 다리 건너에선 다리를 폭탄으로 부수고 새로 짓기 위해 정부 직원들이 폭탄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고 아내와 데이브는 소리치며 지나가게 해달라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다급한 목소리로 직원에게 즉시 폭탄을 터뜨리라 부탁하였고 폭탄이 터지며 다리는 불에 휩싸였고 따라오던 그 괴생명체는 불을 보고는 다시 뒤돌아 숲으로 도망쳐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더 빨리 영상을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